네, 안녕하세요. 성견 변호사입니다. NFT라는 새로운 시장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고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은 분명합니다. 동시에 잠재적으로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새로운 영역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NFT와 관련된 몇몇 분쟁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앞으로 두 편의 영상에 걸쳐서 NFT와 관련된 저작권과 상표 침해를 사례들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동시에 성공적으로 NFT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기업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NFT는 희귀한 작품이나 수집품의 판매부터 특별한 이벤트나 가상세계로 입문하는 것까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으로 고객들과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리서치 추정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NFT의 총 판매 금액이 무려 177억 달러, 하나로 약 23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고요. NFT는 예술 작품부터 게임이나 스포츠, 메타버스에서 특정 가상 세계나 가상 활동으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와인이나 다른 럭셔리한 제품들 같이 현실 세계의 상품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표적인 판매 사례로는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JPG 이미지 파일이 무려 6,900만 달러, 하나 약 900억 원에 판매된 사례라든지, 잭 돌시의 첫 트위터 글을 NFT로 만들어서 290만 달러, 하나로 약 37억에 판매한 사례 등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 NFT는 물리적인 상품과 연결되어서도 쓰여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정판이나 특별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액세스 코드로서 제공되는 것,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사의 입장권으로 제공되는 것, 또는 가상 토큰과 연결된 RFID 태그가 내장되어 있는 명품들을 추적하는 수단으로서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NFT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 컨텐츠에는 기존의 저작권과 상표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이 새로운 영역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흥미롭고 또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주로 메타버스에서의 저작권 문제나 브랜드 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 이슈들 위주로 분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 NFT 컨텐츠와 그 소프트웨어 토큰, 이 둘 모두에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쟁 사례로는 우리에게 이제 제이지로 잘 알려져 있는 션 카터가 Reasonable Doubt 앨범 커버에 대한 NFT를 만들고자 시도한 데몬 대쉬와의 사이에서 발생된 소송이 있습니다. 이 제이지가 그 저작권이 있는 데몬 대쉬가 아닌 이 라카펠라 레코드에 이 저작권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회사의 3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는 데몬 대쉬는 NFT를 제작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데몬 대쉬가 NFT 판매를 중지하면서 합의로써 일단락이 되었고요. 또한 이 LA에 본사를 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미라맥스가 이 영화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를 상대로 계약 위반, 저작권 침해, 상표 침해,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청구 원인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소송은 영화 펄프 픽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7개의 장면들을 NFT로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는 타란티노 감독의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타란티노 감독은 해당 NFT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들과 본인이 직접 수기로 쓴 그 대본의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NFT는 타란티노 감독 자신의 오디오 해설이 포함된 영화의 어떤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장면들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두 대표적인 분쟁 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NFT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기존의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자와 NFT 상품을 만들려는 자 간에 어떤 저작권 침해 이슈에 대한 분쟁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은 법적인 이슈도 있지만 아티스트 대 전 소속사, 아니면 아티스트 대 아티스트, 혹은 전 소속사 대 현 소속사 사이에 감정적인 싸움이 엮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 제이지 사례에서 이 리즈너블 다웃 앨범 커버의 저작권이 이 데몬 대쉬가 아닌 락카펠라 레코드에 있다는 것을 어,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쟁은 아마도 제이지와 데몬 대쉬 사이에 있던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 더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맥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영화 스튜디오가 영화의 모든 권리를 양도를 받지만, 타란티노 감독은 펄프 픽션과 관련된 저작물들에 대해서 어떤 유보된 권리를 갖기로 협상을 했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란티노 감독에게 이 유보된 권리의 범위가 이후 체결된 이제 몇 개의 추가적인 계약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타란티노 감독에게 NFT 제작과 관련된 권리까지도 유보가 되었는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합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이 결정지어질 것 같은데요. 영화나 미술, 뭐 음악 이런 예술품들은 수십 년, 뭐 아니 수백 년이 지나도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불과 20-30년 사이에 전통적인 어떤 매체였던 뭐 TV, VHS 비디오라든지 CD, 카세트 등이 이제 사실상 사라지면서 과거에 체결된 계약을 현 시점에서 재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양 당사자에게 가장 페어한지에 대한 쉽지 않은 질문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일어난 분쟁들과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계약서의 해석상 저작권 침해를 뭐 부인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법상 규정된 특정한 방어의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이 대부분의 저작권 사건들에서 흔히 주장이 되는 공정이용, 페어 유즈라든지 뭐 필수 장면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합체의 원칙 등을 이 NFT 관련 분쟁에서도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공정 이용과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다음에 네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공정 이용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업적인 목적 또는 비영리 교육 목적을 위한 이용을 포함한 해당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특징. 두 번째는 저작물의 본질. 세 번째는 저작물 그 전체와 관련해서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적인 정도. 마지막으로 저작물의 가치 또는 해당 저작물 이용이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요소에서 말하는 해당 저작물 이용의 목적과 특징을 판단할 때 법원은 새로운 것을 추가하거나 저작물의 표현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바꾸었는지 조금 어려운 말로 그 이용이 얼마나 변형적, 트랜스포머티브한지 여부와 그 정도를 고려합니다. 실제로 이 캠벨 vs 아큐로즈 뮤직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큐플로즈 뮤직이 To Life Crew 노래인 Pretty Woman이 로이 그 어비슨의 락 발라드 Oh Pretty Woman에 있는 아큐플로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기존 노래의 로맨틱한 가사가 좀 새로운 가사로 바뀌면서 이 부분을 패러디로 분류를 했고요. 결국에는 공정 이용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있던 저작물을 바탕으로 NFT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공정 이용이 굉장히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NFT 컨텐츠가 충분히 변형이 되었거나 기존 작품의 패러디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컨대 뭐 NFT가 기존에 있던 만화 캐릭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그 만화 캐릭터를 풍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충분히 변형적이었다고 인정이 된다면 공정 이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죠. 이 필수 장면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면은 그 장면을 저작권으로서 보호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이 원칙은 작품에 이제 흔히 사용되는 필수적인 장치나 요소에 대해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미 연방 구순의 법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함에 있어서 누구나 쉽고 흔하게 사용하는 작품상의 표현이라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저작권의 보호는 어떤 사상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불가결하거나 적어도 표준적인 표현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원칙이 실제로 기능성 상품들을 바탕으로 한 NFT 콘텐츠들과는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미 있는 아이디어로부터 나온 표현들이 내포되어 있는 NFT 콘텐츠는 이를 모방하거나 복제하는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기가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명품백이나 뭐 명품 운동화처럼 특정 저작물의 묘사 속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표준적인 기능들이 포함된 NFT 콘텐츠 역시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슈들이 법원에 제기될 때 NFT의 고유하고 새로운 영역이 법원의 다른 판단을 이끌어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합체의 원칙, 멀저 닥트린이라고 하는데요. 이 합체의 원칙은 한 가지 방법으로는 작품의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밖에 없을 때 그 저작권의 보호를 제한하는 법 이론입니다. 위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ETS 호킨 케이스에서 법원이 한 가지 표현 방법으로만 작품의 아이디어가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한다면 그 표현에 대해서 특정 작품이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표현은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라고 판시를 했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작품의 아이디어와 표현이 하나로 합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 케이스에서 원고는 그 마케팅 캠페인에 쓰일 그 스카이사의 파란색 보드카 병의 사진을 이제 촬영했던 전문 사진사였고요. 회사에서는 이후에 새롭게 그 보드카 병을 촬영할 다른 사진사들을 고용해서 새로운 제품들의 사진들을 광고와 마케팅 캠페인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원고였던 사진사가 자신이 처음 찍었던 사진들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피사체가 이 단순한 보드카병이었기 때문에 원고가 찍은 사진들과 피고가 이후에 새로운 사진사들을 통해서 촬영한 사진들이 외관상은 매우 유사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다시 말해서 그 보드카 회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진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유사점은 보호받을 수 없는 표현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사진이 촬영된 조명, 각도, 그림자, 반사, 배경 등이 모두 다르고요. 유일하게 변함없는 것은 그 병 그 자체일 뿐이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원칙은 명품백이나 운동화 같이 기능성 상품들을 바탕으로 그 NFT를 만들 때 이 NFT 컨텐츠에 대한 방어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법원이 기존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을 허락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쳐질 가능성을 고려할 때는 이 원칙이 NFT 관련 저작권 침해 주장에서 방어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